보고 저도 그러려고 했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많이 보태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원고를 보면서 이제 강의를 할게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를 하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잘 전달될는지요. 그러면 1페이지에서 이 페이지로 이제 넘어갈 건데요. 원래 성호 집안은 금기 남인으로서 숙중 때까지는 노론 서인과 이제 경쟁하던 유명한 이제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경신 대출척으로 인해 가지고 당장에서 패해가지고 그 뒤로 이제 정계주줄이 끊겨요. 그래서 이제 몰락하죠. 몰락하게 되니까 이제 왜 우리가 이렇게 몰락해서 어렵게 사는가 성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찰하는데 이걸 학문적으로 이제 이제 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실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이익이 이렇게 새로운 학문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실학의 체계를 나름대로 세웠는데 그 방향이 어떻게 됐나 우선 거기부터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요, 이익이 새롭게 발전시킨 실학의 특징을 보면은 우선 그는 학문의 궁극적 목표를 정조학이 아니라 육경과 사서로 인식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진파적전이란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기 맨 오른쪽에 앞에 계신 선생님께서 한번 그 부분만 읽어보실래요? 인용문 있는 것만. 예, 진파적전이란 그래서 육경은 정종, 사서는 적전, 송나라의 사유는 진파이다. 그러므로 진파를 거슬러 위로 적전과 정종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오로지 정주의 학설에만 전력하여 결국 반도 채 못 가서 그만두게 된다고 비판했다. 예, 그 다음엔 제가 할게요. 그리하여 이익은 정조학만을 맹종하도록 강요하는 당시의 학문 풍토를 학문의 발달을 가로막는 주된 원인이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유문 금망이라는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 또 딴 분이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즉 유문금망이란 그래서 한자라도 의심하면 망령되게 여기고 이것저것 상고하여 배조하면 죄인으로 취급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사람의 배움은 거칠고 미련함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당시 서인의 학문에 대해서도 오로지 정주학만을 답습하였기 때문에 당면한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는 낙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예. 또한 이익은 학문할 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아울러 학문을 새롭게 발전시키는 자득이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문할 때 의문을 제기하여 경전을 자주적으로 해석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틈틈이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자득을 해서 책을 만든 게 바로 성우사설이고 성우질서이거든요. 지금 나오는 언급한 진파 적전이나 유문군막 이런 글들이 다 성우사설에서 제가 찾아낸 자료들입니다. 이렇게 학문할 때 주장만을 맹종하지 않고 사유를 거슬러 위로 사소와 육경에까지 이루고자 하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자득을 추구하던 이익은 마침내 새로운 학문의 방향을 제시를 합니다. 우선 당시의 제반 모순이 도덕적 타락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하고 도덕적 쇄신을 위해 도덕교육을 행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했습니다. 이거는 유학이랑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선생님께서 좀 한번 읽어주세요. 즉 유학이란 그래서 송나라 이후 유학자의 학문이 점점 깊고 점점 음미해져 한 글자 한 구절에 대한 뜻을 깊이 연구하고 지극히 토론한 말들이 상자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문득 이렇게만 하는데 정신이 빠져 아는 것을 급선무로 삼고 행하는 것은 모두 뒤로 미룬다고 비판했다. 예, 이어서 또 같은 글이니까 읽어주세요. 이어 이익은 태국설에 대해서는 주자 등 많은 사람들이 설이 있고 대학에 대해서는 장구, 홍문, 장구 어류, 홍문 어류, 성리 대전, 제설이 있어 그 동의와 득실을 따지느라 다른 것에 미칠 겨를이 없다. 바로 그 때문에 세상에 대한 교화가 매양 떨어진다. 이처럼 아는 것을 급선무로 삼고 행하는 것을 뒤로 미루는 학문은 행하고 남은 힘이 있거든 그를 배운다라고 한 공자의 말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네. 이와 같이 덕을 이루는 공부를 행에 국한시킨 이익은 공부 내용도 효제를 중심으로 삼아야 하고 경전도 논어와 효경을 주된 것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자 윤동교에게 보낸 그 글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른 분이 맨 왼쪽에 계신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덕을 이루는 공부를 행에 국한시키고 아니 거기 말고 저기 그래요? 제자 윤동교에게 보낸 편지에서부터요. 예, 대학과 효리 단계에 있는 중용의 격치 공부가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또한 선을 밝히고 몸을 성실하게 한다는 것도 몸을 닦는다는 것을 뜻한다. 송나라 이전만 해도 격치 공부를 별도로 하지 않았고 사람을 가르칠 때 효제를 주로 삼지 않음이 없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효제 공부만으로도 풍속이 자연히 온유해지고 교화가 자연히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선진유학에서와 같이 효제 공부를 위주로 하는 논어와 효경을 주된 경전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은요. 이익은 행하고 남은 힘이 있거든 그를 배운다라고 한 공자의 말을 근거로 해서 덕을 이루는 학문은 실천적인 행을 위주로 해야 하고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즉 성덕 공부, 덕을 이루는 공부는 지가 아닌 행을 위주로 해야 하고 공부 내용도 실천적인 효제를 위주로 해야 하며 교재도 실천적인 효제가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는 논어와 효경을 주된 것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익은 가치 세계에 대한 공부인 성덕학은 행에 관한 공부만이 필요하고 지혜에 관한 공부는 필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지혜에 관한 공부를 필요로 하지 않은 것은 가치 세계의 이치는 배우지 않고도 선천적으로 알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치 세계라는 것은요, 옳고 그름, 선과 악에 관한 것이거든요. 이런 거는 맹자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성선설. 거기에 바탕을 두어서 우리 본성은 선하기 때문에 배우지 않고도 이제 알 수 있다는 양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익은 효제와 같은 실전 공부를 통해 도덕적 인격을 수양하는 덕을 이루는 공부만으로는 당면한 재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붕당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붕당론은 근데 뭐냐면은 정치 제도, 과거 제도를 이제 개혁하기 위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한번 다른 분이 또 한번 읽어보실래요? 굶주린 10사람이 밥 한 사발을 함께 먹게 되면 그릇을 채 비우기도 전에 싸움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싸움의 원인을 말의 불손 때문 또는 태도가 공손치 못하기 때문 또는 밥 먹는 동작에 방해를 받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공손하고 태도도 온순하기 때문에
싸움의 원인은 말이나 태도나 동작 때문이 아니라 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기 밥상을 차지하고 배불리 먹게 하면 서로 싸우지 않게 된다고 했다. 예, 그 도덕적 다른 사람들은 원인이 도덕 교육이 잘못됐다서 생긴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성우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들 보면은 도덕 교육은 잘 돼 있다. 그래서 도덕 교육만 가지고는 해결 못하고 밥그릇수를 늘리는 그걸 이제 강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 같은 문제를 이제 환도라는 그 도덕을 걱정하는 그 논어에 나오는 그 글을 실마리해 가지고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또한 이건 논어 안연편에 개강자가 도덕을 걱정하여 묻자 공자가 진실로 그대가 하고자 하지 않으면 비록 상을 주어도 도둑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자는 공자의 말 가운데 불욕을 유정자가 탐욕하지 않으면 백성이 부끄러움을 알아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유정자가 도덕적 인격을 수양하는 덕을 이루는 공부를 통해 덕을 갖추면 도덕 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덕을 이루는 학문만으로도 도덕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익은 이러한 주자의 해석에 반대합니다. 이 글은 환도라는 글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또 다른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선생님 읽어주세요. 제가 할게요. 예. 그러나 이익은 이러한 주자의 해석에 반대했다. 즉 환도라는 글에서 불욕은 주자와 같이 무욕의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도둑질하는 것은 생활이 부족한 데서 생기는데 배고픔과 추위가 몸에 결박하면 도리를 생각할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위정자가 비록 청정하여 욕심이 없더라도 백성의 산업을 마련해주지 못하여 옷과 밥이 부족하고 곤궁과 고생이 국도에 이르게 된다면 도둑질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생활의 공공함을 제거해 주지 않고 인정만 베푼다면 하루도 못 가서 천하는 요란해지고 만다. 그러므로 공자의 뜻은 백성이 도둑이 되는 것을 당신이 바라지 않는다면 어찌 그 방법이 없으리요. 그 도둑이 되는 원인을 제거하면 상을 줘도 도둑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이고 그 방법은 백성을 번성하게 한 뒤에 부하게 하고 부한 뒤에 가르친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예, 바로 이 공자의 그 부한 지에 이제 가르치라고 이제 그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하게 하는 거고 그 가르친다는 거는 결국 그 도덕적으로 선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교육이거든요. 그건 이제 두 개가 별개이기 때문에 별도로 각각이 이제 추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본 거거든요. 요컨대 이익은 공자의 부하게 안지에 가르친다라는 말을 근거로 해서 극도로 궁핍한 백성들이 도둑질하는 것과 같은 사회 문제는 인격 수양을 이주로 하는 덕을 이루는 학문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백성들을 부하게 하는 방법도 아울러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인용하지는 않았는데요. 공범이라는 글하고 저 질량 그 사공이라는 글에서 이제 언급을 하는데 거기서 한 말을 요점만 이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는 의리를 이주로 하는 주작이나 의리는 이제 도덕학이죠. 그 사공을 위주로 하는 질량의 사공학을 배척하고 의리학과 사공에 관한 학문을 아울러 추구해야 한다고 그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공학이라는 거는요, 역사적인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이제 그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애적을 그 이제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군비를 이제 강화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전쟁에서도 이제 싸워서 이기하는데 그때 이제 전략을 이제 세운다든가 이런 이제 걸 주로 이제 연구하고 하는 걸 사공에 관한 학문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입장에서 그는 한비자나 제자도 유용하다고 인정했고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외교, 역사, 제도, 서학 등에 대해서도 두루 탐구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성덕학을 통해서 이룩되는 덕과 사공에 관한 학문을 통해서 성취되는 재능을 겸비한 사람을 이상적인 사람으로 여기고 인재의 선발과 등용도 문벌이 아니라 덕과 재능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덕과 재능이 있으면 서울과 아전이나 심지어 일반 농민과 천민까지도 관리로 기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요컨대 이의식락은 학문의 궁극적 목표를 정조학이 아닌 육경사소로 삼아 정조학을 거슬러 위로 사소와 육경에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정조학만을 맹종하지 말고 학문할 때 의문을 제기하여 자득할 것, 즉 경전을 자주적으로 해석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행하고 남은 힘이 있거든 그를 배운다라고 한 공자의 말을 근거로 하여 덕을 이루는 학문은 실천적인 행, 즉 효제를 위주로 해야 하고 교재도 논어와 효경을 주된 것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덕을 이루는 공부만으로는 당면한 궁핍 또는 도둑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그는 부한지에 가르친다라는 공자의 말을 근거로 하여 성덕학과 더불어 사공에 관한 학문을 아울러 추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자대에 가서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개성 발전시켰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그 실학체계는 주자학과 모순되고 양명학과 합치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양명학을 비판하고 주자학을 견지했습니다. 따라서 이그 실학은 철학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실학을 개성 발전시키고자 할 때 철학적 모순에 이제 직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그 실학이 지향하는 방향은 주자학과 모순되고 양명학과 합치되기 때문에 그 실학이 내포하고 있는 철학적 모순을 극복하고자 할 때 양명학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는 또 그 뒷부분은 뒤에서 또 반복이 되니까요. 이제 그 넘어가서 조카이자 제자인 이용유와 이병유가 이제 양명학을 우선 수용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제 회원 이용유를 보면은 그는 이익의 조카이자 제자로 문학 방면에서 양명학을 수용했습니다. 이익의 실학을 계승하여 발전시킨 그는 태조학파에 속하는 공안파 문인들인 원경도와 서희의 문집을 통하여 양명학적인 사고를 수용하고 하시문의 만물일체설과 만인평등설도 수용을 했습니다. 그 반모의적 개성주 문학론은 바로 이러한 양명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여기서 반모의적이라는 것은 그 전대의 것을 모방하는 그런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 이용희는 문학 방면에서 양명학을 수용했는데요. 그 이용희의 동생인 정산 이병유 단계에 가면은 경학 방면에서도 양명학을 수용을 하게 됩니다. 이익의 실학을 계승하여 발전시킨 제자들 중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정산 이병유입니다. 이분은 바로 여기 장천리에 살았었어요. 그 고덕면. 이익의 조카이자 제자인 그는 13세 내지는 14세부터 이익의 문화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기사와 한국의 경종의 보호를 내세우는 상소를 올렸다가 노련에게 역적으로 몰려 죽은 이익의 형 이장의 양자로 들어감에 따라 관계 진출이 어려워진 그는 덕산 장천리에 거주하며 학문연구로 일생을 보냈습니다. 이병헌은 당시 주자학을 맹종하는 학문 풍토는 학문의 쇠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자가 후인에게 바란바도 아니라고 비판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학술의 폐단이라는 글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오른쪽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앞에. 이병유는 당시 주자학을 맹종하는 학문 풍토는 학문의 쇠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자가 후인에게 바란 바도 아니라고 비판했다. 즉 학술집회란 글에서 당시 학문 풍토를 보면 주자의 글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의문을 제기할 경우 그 의미나 근거를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주자를 배척하고 업신 여기는 것으로 삼기 때문에
부형이나 사후가 가르칠 때 그들이 자제나 후학에게 주자의 문자에 대하여 의문을 갖거나 변론을 하지 못하게 하고 평생 주자의 글만을 맹종하게 한다. 그 결과 학문이 쇠퇴하여 시자와 해자, 어자와 노자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주자가 후인에게 바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이 병루가 당시 주자학을 맹종하는 학문 풍토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주자학을 완전한 것으로 보지 않고 불완전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즉, 주자를 존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글을 읽으면서 의문을 갖는 그것은 주자가 일찍이 제자들에게 권장한 교육 방법이기 때문에 주자의 글을 읽으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또한 주자의 저서는 방대하기 때문에 꼭 앞뒤 견해가 다른 것도 있고 논거가 부적절한 것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변론해야 하며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주자를 지극히 존중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주자의 학설에 대한 그러한 태도는 주자가 정자를 존중하면서도 정자의 설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취사 선택한 일련의 예들을 보더라도 정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 정말 주자를 존경하고 존경하는 것은 주자 학설을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주자의 그런 공부 방법을 이제 따라야 되는 거라는 거잖아요. 예, 주자학을 불완전한 것으로 본 이병유는 주자학자들이 한결같이 이단으로 배척한 양, 묵, 노불 등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즉 성인의학은 천리를 밝혀 인욕을 막는 것이므로 성인의학에 반대되는 이욕을 추구하는 학문이 바로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이단의 판단 기준은 이욕을 추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볼 때 양목, 노불 등은 성인의학과 다르고 인의를 배움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결코 이욕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이단으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단으로 배척해야만 하는 것은 당시 도학을 가장하여 이욕을 추구하는 학문, 즉 가도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에 주자학을 맹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오히려 비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병유가 주자학을 불완전한 것으로 본 것은 왕양로 입장과 같습니다. 주자의 경물설에 불만을 품고 새로운 학설을 수립한 왕양룡은 후세에 전하는 주자학설은 주자가 만년에 그 그릇됨을 깨닫고 버린 불완전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병유가 이단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왕양록 후학인 태주학파의 입장과도 같습니다. 즉 태주학파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양명학과 비교하면 도교와 불교 등이 각각 결함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각각 진리의 일면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단이라고 배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요컨대 주자학을 불완전한 것으로 보고 이단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 이병유의 태도는 그 유학사상이 왕양명이나 태주학파의 양명학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병유 유학사상이 양명학과 합치되는 면모는 대학에 대한 해석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윤동격에 보낸 편지에서 수십 년 전에 써놓은 대학에 관한 글을 근래에 다시 수정하여 책으로 완성했는데 주자의 정서를 변동한다는 윤동규 비판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주자의 대학 장구를 버리고 고본 대학 체제를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아마 이병유가 만년에 그 양명학을 이제 수용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그가 대학 심해에는 이제 그 성호처럼 공부를 하면서 끊임없이 의심을 하고 그 다음에 자득을 해서 그걸 이제 글로 이제 남겨놓은 것이 대학 심해거든요. 그러니까 성호 사설과 같은 것이죠. 대학 심해에서 논한 대학의 체제를 보면은 경문 다음에 성의,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 본말, 정심, 수심장 등의 순서로 전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즉 격치장을 생략한 채 성의장을 전문 맨 앞에 배치한 공문대학의 체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러한 대학의 체제에 대한 그 견해는 양명학과도 일치합니다. 또한 이병우는 대학심해에서 고건대학에 보면 행에 관한 공부인 성어부터 평천하에 이르기까지에 대해서는 모두 전을 설정하여 해설하면서 지와 관련이 있는 경물치지에 대해서는 전을 생략하고 그 까닭도 설명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다. 우선 성의전에 악취를 싫어하듯이 하고 후색을 좋아하듯이 한다라고 한 말로 볼 때 경물치지의 격한 것은 선불선에 불과하다. 때문에 경물치지의 지는 아는 것은 무르 선불선에 관한 것을 딸 뿐이며 천하 모든 사물의 이치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천하 모든 사물의 이치도 탐구해야 하겠지만 그것은 성인의 단계에서나 요구되는 것이지 결코 초학자가 손댈 것이 아니다. 그런데 무르 선불선에 대해서는 내 마음의 영명함이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단지 형기에 구애되어 행할 수 없을 뿐이지 경물치지에는 공부 절차가 별도로 없다. 때문에 전문을 두어 농설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심의 영명함이 무르 불선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배우지 않고도 선불선에 대해서는 알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그게 양지죠. 다시 말해서 배우지 않고도 도덕적 이치를 알 수 있는 선천적인 능력, 즉 양지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에 대한 공부가 필요 없으며 따라서 경물치지에 대한 전문도 필요가 없다. 다만 양지로 선불선을 알아도 형기에 구애되어 선을 행할 수 없으므로 형기의 간섭을 제거하여 지행을 합일시키는 성의를 제1의 공부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이병우 심성론과 공부 방법론은 양명학과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자학의 가장 큰 특징은 대학에 경물치지 전이 없었는데 그 경물치지 전을 만들어 가지고서 사물의 이치를 죽으라고 탐구하게 되면 어느 날 이제 활용간통해가지고 모든 이치를 다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도덕적인 옳고 그름, 악하고 선한 이치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일반적인 그 사물의 이치도 수하고 원려 같은 그런 것도 거기에는 이제 그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병유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그걸 이제 두 개를 이제 분리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자는 그걸 뭉뚱그려서 설명해 버렸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왕일명 같은 경우는 주자가 가르친 대로 대나무를 몇 날 며칠이고 이제 그 이치를 이제 연구했어요. 그걸 대나무 이치에 통달하면은 도덕적으로도 이제 성인이 될 수 있다고. 근데 아무리 해도 대나무 이치만 알 수 있지 도덕적인 어떤 그 덕이 쌓이고 하는 거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주자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다. 거기서 깨닫고 바로 이 일반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것은 그 경물치지 공부에서 빼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도덕적인 공부만을 그 경물치지 공부로 이제 한정시키는 거죠. 그래서 주자하고 그 면에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병우는 심의성을 지선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누구나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것으로 볼 때 심의성은 본래 지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그는 명덕을 효제자로 해석했다. 즉 경문의 천하의 명덕을 밝힌다고 했는데 밝히는 것은 효제자에 불과하므로 명덕은 효제자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친민을 신민으로 보았으나 신민 역시 효제자를 밝히는 것으로 해석했다. 단지 효제자를 가에 베푸느냐 나라와 천하에 베푸냐에 따라 명명덕과 신민으로 구분했을 뿐이다. 아울러 명덕을 밝히고 백성을 새롭게 하는 공부, 즉 효제자를 밝히는 공부는 성의가 주가 된다고 했다. 성의는 뭐냐면요, 그 뜻인데요. 우리 마음이 어떤 걸 지향하면 그걸 거기서부터 이제 행으로 봐요. 이제 그 뜻이 이제 그 지향하는데 거기에 이제 사육이 개입하면은 바로 우리가 양지로 이제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대로 이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양지가 우리 양지가 이제 우리한테 이제 말해주는 대로 그대로 이제 행동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공부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내 그 의지가 양지와 같은 방향으로 이제 행동하면은 바로 그것이 이제 성인이 되는 단계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심의성을 지선으로 해석한 것이나 명명덕과 신민을 같은 일인 효제자를 밝히는 일로 보고 성을 명명덕과 신민의 공고로 삼은 것은 양명학과 추진입니다. 양명은 친민을 통한 명덕을 실현은 효제자의 덕목으로 나타나고 또한 효제자의 사상은 그 양명 좌파의 나여방 등의 학문의 종지로 삼았습니다. 이병유 유학사상이 양명학에 입각하고 있었으면 그 인심도심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기의 개념에는 두 가지 설, 즉 범설과 비범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선 범설이기는 사단 칠정의 발에 대하여 이동기수, 즉 이가 동하고 기가 따른다고 할 때의 이기. 그러니까 어떤 운동의 어떤 법칙, 그에서 하나의 원리가 되는 게 이고, 그걸 이제 움직이게 하는 그것이 이제 기라고 보는 것이죠. 네. 단지 사람의 몸 안에서 정이 발하여 나오는 작용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이때의 기는 가치 측면에서 의미를 갖고 있는 형기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세계 사물의 존재, 현상, 작용 등을 없고 사실세계 사물의 존재, 형상, 작용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도 가치 측면의 의리와 아무 관계가 없고 사실세계의 사물의 존재, 형상 이거 뭐가 잘못됐네요. 다시 말해서 범설의 이기는 사실세계에 속하는 관념들입니다. 반면에 비범설의 이기는 심의 의리와 공에서 발한 사단에 대하여 이의발이라고 할 때의 이와 심의 형기의사에서 발한 실정에 대하여 기의발이라고 할 때의 기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범설의 이기는 가치세계에 속하는 관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의 개념을 범설과 비범설로 나눴는데, 비범설은 그 도덕적인 어떤 이치와 그 다음에 그 의념이 발동했을 때 그 사욕이 거기에 간섭해서 의념대로 이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형기를 말하는 거고요. 범설은 어떤 자연의 어떤 그 운동이라든가 있죠. 그쪽에서 이제 말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와 같이 사실세계 인식적인 이기와 가치세계 규범적인 이기를 범설의 이기와 비범설의 이기로 구분한 뒤 이병유는 인신도심설을 가치세계에 국한된 비범설에 따라서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학 쪽에 이제 국한시킨 거죠. 즉 심은 안으로는 성을 갖고 있고 밖으로는 신, 그 형기로 둘러싸여 있다. 따라서 그 안에 있는 성을 따라 발동하기도 하고 그것을 에워싸고 있는 신, 즉 형기에 따라 발동하기도 한다. 그런데 성, 즉 성령은 본성이죠. 지선이므로 심이 성을 따라 발동하면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한다. 반면에 신은 나의 사유인 사적인 것이므로 심이 신에 따라 발동하면 이익을 좋아하고 해로움을 싫어한다. 심이 성을 따라 발동할 때 그것을 도심이라고 하고 이발이라고 하는데, 사단, 즉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에 신을 따라 발동할 때는 그것을 인심이라고 기발이라고도 하는데, 칠정, 즉 히로에라에오욕이죠. 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심이 항상 성을 따라 발동하도록 공부해야 한다. 그런데 가치세계의 위치는 누구나 다 심의 영명함, 즉 양지를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우지 않고도 알 수 있다. 그러니 지혜에 관한 공부는 필요가 없고 성의 이하의 행에 관한 공부만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세계의 객관적인 사물의 인식적인 이치는 도덕적인 선과 불선에 관한 것과 달리 지의 공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저기 선생님 한번 읽어 주실래요? 거기 그 뒷부분은 그 9페이지 맨 우째 줄, 즉 태어나면서부터. 예. 즉 태어나면서 눈이 먼 성인 사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해와 달을 알지 못한다. 또한 나면서부터 귀가 먹은 자는 말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언어에 통하지 못한다. 그리고 지금 말을 배우는 어린 아이에게 갑자기 전자로 쓴 글을 읽게 하면 종일 연기에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한다. 만사 만물의 이치와 같은 인식적인 이치는 본래 심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심의 신령한 지각이 그것을 파악하여 기억했다가 뒤에 다시 같은 일을 만나면 기억을 되살려 그 일을 처리하게 된다. 그러므로 배우지 않고도 아는 가치 세계의 도덕적인 이치와 달리 사실 세계의 인식적인 이치는 경험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으므로 학문에 힘써 지식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사실 방면의 공부보다는 가치 방면의 공부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처음에는 가치 방면의 공부에 전념하여 덕을 이루고 그런 다음에 사실 방면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그의 학설은 양명학과 같이 된다. 예, 그러니까 그 아는 걸 둘로 구분했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선하느냐 불선하느냐, 그런 거는 우리가 배우지 않고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귀머거리가 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잖아요. 그런 건 후천적으로 경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를 두 개로 구분해요. 그 세 개는 이제 다른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기의 개념을 그래서 범설과 비범설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 도덕적인 공부만 아니라 그 사실세계 어떤 이치에 대한 공부도 뒷받침해 주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누가 이익이 그 실하고 방향을 제시했는데 그걸 철학적으로 이제 그 체계화를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확립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요컨대는 앞에서 그 한 말을 요약한 거니까 그 생략하고요. 그 마지막 문단을 볼게요. 이러한 이병효 학설은 양명학과 합치된다. 그러나 양명학의 용어를 드러내지 않고 예주 내왕의 모양으로 양명학을 수용했다. 내포에 사는 이철환과 홍유환도 같은 모양으로 양명학을 수용했다고 여겨진다. 그들이 이러한 모양으로 양명학을 수용한 것은 이익의 실학체계를 확립하여 행중심의 도덕 공부를 강화하고 사경에 학문의 탐구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기양이 이병유가 이렇게 예주 내왕 형식으로 양명학을 수용한 다음에 그 제자에 대해 가면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정면으로 양명학을 수용해요. 그 제자가 바로 이제 이병유의 가장 중요한 제자가 이기양이거든요. 이 사람은 원래 수원 살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이병유한테 배우려고 아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산인 것 같아요. 거기 와서 그 이사를 와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걸어서 그 예산 장천리 거기까지 와서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배운 사람이 이제 그 이기양입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죠? 예.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양명학을 정면으로 이분은 이제 수용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노감 권철신이 있는데 권철신은 성호의 만년의 제자예요. 그래서 성호한테는 그 나이가 많아서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안정봉이나 이병이나 다른 제자들한테 그 이제 넘긴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기양의 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병효한테 여기 장천리를 드나들면서 이제 또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12페이지 가면은 한정훈, 권일신, 이가완이 또 있는데요. 한정훈은
이기양 권철신들과 이제 그 학문적으로 이제 친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기양 학설을 받아들이고 왕해명제 문집을 보면서 또 양명학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권일씨는 자기 형인 권철씨는 설에 그대로 이제 따르고, 그 다음에 이가와는 자기 아버지의 그 양명학을 바탕으로 한 문학론을 계승하고, 다시 그 다음에 그 이병일의 이제 정산심에 있는 그 양명학에 입각한 그 설들을 이제 수용해가지고 그 양명학을 이제 따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철신이 문도들에 의해서 양명학은 더 성악파에 더 확산이 돼요. 이기양도 정계에 진출하고, 그 다음에 그 한정훈도 정계 진출하고, 이가원도 정계 진출해요. 근데 권철신은 정계 진출 안 오고 평생 이제 학문만 제자들 양성하면서 학문만 연구해요. 그래서 그 집안 거기에서 제자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양명학이 이제 두루 이제 확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14페이지 가서 양명학의 성격을 한번 볼게요. 성호학파의 양명은 좌파 양명 좌파와 관련이 있다. 앞에서도 태조학파가 좌파인데 그 하시문도 그렇고 그 앞에서 봤었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용에는 왕학명 후학인 좌파, 즉 태조학파에 속하는 문인들인 원경도와 서희의 문집을 통해 문학 방면에서 양명학적인 사고를 수용하고, 하시문은 만물일체설과 만인평등설도 수용했으며 그 아들 이가완 또한 그것을 계승했다. 그리고 이병일과 경학적인 면에서 수용한 양명학도 좌파인 태조학파의 양명학과 관련이 있다. 즉 그는 명덕과 신민을 효제자로 해석했는데 태조학파의 나여방의 명덕을 효제자로 해석하고 이것을 학문의 종지로 삼았다. 또한 성호학파의 양명학자들은 당시 사회의 통례인 주자가리를 쫓지 않고 조문을 받을 때 유일한 주인만 손님에게 절하고 여러 주인은 손님에게 절하지 않는 고례를 과감하게 따라 주위로부터 적지 않은 비방을 받았다. 그리고 사회의 통념이나 주의의 비난에 게으르지 않고 양지에 비추어서,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옳다고 생각되면 그걸 그대로 과감하게 실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난을 받기도 해요. 요컨대 성호학파의 양명은 좌파 계통으로 우파 계통인 강학파의 양명학과 성격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성호학파의 양명은 좌파적 성격만으로는 규정질 수 없는 또 다른 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학적 성격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병윤은 이기의 개념을 가치의 세계의 규범적 이기와 사실 세계의 인식적 이기로 구별해가지고 성호 이익의 그 실학의 방향을 철학적으로 이제 그 확립을 하게 되죠. 이러한 이병윤 가치세계의 도덕적 이치는 심의 영명하게 배우지 않고도 선언적으로 알 수 있기에 행에 관한 공부만 필요하고 사실세계의 인식적인 이치는 경험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학문에 힘써 지식을 넓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이병일 주장은 덕을 이루는 학문은 실천적인 행을 위주로 공부해야 하고, 그러나 덕을 이루는 공부만으로는 당면한 궁핍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사공에 관한 학문을 아울러 추구해야 한다고 역설한 이익의 실학을 철학적으로 체계화한 것으로 이제 주목이 됩니다. 이러한 철학 체계를 갖춘 성호학파의 양명학자들은 덕을 이루고자 행중심의 도덕적 실천 공부에 쓰면서 사공에 관한 학문도 적극적으로 탐구했습니다. 이러한 면은 왕학명의 양명학이나 양명 후학인 좌우파의 양명학, 그리고 강학파의 양명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면모입니다. 왕학명은 가치세계와 사실세계를 별개로 구분한 뒤 가치세계의 덕을 이루는 행중심의 공부를 주된 것으로 삼았지만 사실세계의 사리에 관해서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발본세번론에서 학교 교육 과정을 설명하면서 우선적으로 성덕 공부를 하여 덕을 이룬 다음에 재능에 따라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왕학명은 사리에 관한 공부를 하루 이틀 강구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여 소홀히 취급했습니다. 그리하여 가치세계의 도덕적 이치만을 이로 인정하고 사리는 이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도덕적 이치에 관한 공부만을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사리에 관한 공부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어록인 전승록에 보면 온통 도덕적 이치에 관한 공부를 얘기할 뿐이고 사리에 관한 공부를 언급한 것은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사공에 관한 학문을 적극적으로 탐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개념을 그 가치세계에 속하는 것으로도 그것과 사실세계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인식적인 방법도 선험적인과 경험적인 것으로 구분하여 사공에 관한 탐구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성어학파의 양명학은 여타의 양명학과 달리 실학적 성격이 강합니다. 이러한 실학적 성격을 고려할 때 성어학파의 양명학은 실학적 양명학이라고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병리 제자가 이기양이잖아요. 번철신. 근데 그 번철신 제자대에 가면은 이 성어학파들이 뭐냐면은 천주교를 수용해요. 이들이. 그리고 그 서울에서 그래서 1784년 겨울에 그 한국 최초로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수표동 이벽의 집에서 설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는 천주교가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로 이제 확산되다가. 근데 그 지방으로 서울에서 또 지방으로 천주교가 이제 확산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권철신으로부터 양명학을 직접 계승한 사람이나 권철신의 영향으로 양명학을 또 공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도해요. 그러면 왜 그럴까? 이제 그걸 한번 따져봐야 하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디로 가냐면은 그 18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이에요. 맨 밑에요. 이렇게 성어학하고 실학적 양명학을 계승한 자들이나 그들의 학문적 영향을 받은 인물들이 천주교 소양과 전파를 주도한 것은 우선 이익이 성덕학과 더불어 사공에 관한 학문도 아울러 탐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자들에게 서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점, 서양의 과학기술이 중국보다 뛰어나다고 평한 점, 마테오 리치를 성인이라 할 수 있다고 한 점, 서양의 천주의설은 유학의 상제 귀신의설과 합치된다고 한 점, 서학의 내낭설과 사문설을 타당한 것으로 여긴 점, 서양 선교사들을 긍정적으로 평한 점 등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어학파 중에서도 정교학을 따르는 자들은 거의 모두 천주교를 이단으로 배척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만으로는 그 이유를 다 해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어가 그런 주장한 것이 절대적이었다면 다 천주교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양명학을 계승한 사람하고 그냥 주장학을 고수한 사람하고는 환연히 달라요, 이제. 그러니까 성우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만 봐도 해명이 안 된 거예요. 양반은 서양 과학기술을 매개로 천주교를 수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병효가 이기의 개념을 가치세계에 속하는 것과 사실세계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인식방법도 선험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으로 구분하여 사공에 관한 학문의 탐구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점과 이단의 판별 기준을 사유구축 여부로 삼아 양묵노부를 이단으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한 점 등이 주목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점들이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악파 양명자들이 효제자의 실천을 통한 인의 구현에 남달랐던 점도 주목이 됩니다. 이 점은 맨 왼쪽에 계신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선생님. 즉 이기양은 의주 구윤으로 있으면서 그의 재산을 80만 전이나 적자를 내면서까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다. 또한 그는 전에 알아누웠을 때 자신을 돌봐준 이웃집 노파가 알아눕자 비가 새어 물이 가득 고인 노파의 부엌에 솥을 걸고서 땔감을 모아다 부를 때 미음을 쏘어 변도 가리지 못해 악취를 풍기며 발가벗고 누워있는 노파를 안아 일으켜 미음을 다 마시게 했다. 예, 그 다음도 읽어주세요. 권철신도 가정에서 오로지 부모에게 순종하여 어버이의 뜻에 맞도록 행동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기를 자기 몸처럼 돌보아
아들이나 조카들이 쭉 늘어앉아 있어도 한 품에서 자란 형제들처럼 융화를 이루어 그의 집에 머물며 열흘이 넘고 한 달이 지나야 겨우 누가 누구의 아들임을 판별할 지경이었다. 그리고 비복이나 논반 및 저장해둔 곡식을 형제 사이에 아무라도 사용하고 조금도 구별짓지 않았고 우연히 맛있는 음식이라도 생기면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고르게 나누어 아래 천한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어 먹었다. 예, 이게 이제 그 효제자를 그 집안에서도 실천하고 저기 나라를 통치하는 데서 실천하고 천하를 이제 통치하는 데서 실천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 대목은 또 다른 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홍요한은? 예. 홍요한도 길에서 굶주려 먹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반드시 자기의 일을 잊은 채 들어서 주었고 도중에 늙은이가 걸어가는 것을 보면 반드시 말에서 내려 자기 말을 타도록 빌려 주었으며 남들이 절하는 것을 보면 상대방이 비록 비천한 사람일지라도 공경이 담대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처럼도 남을 구제하기에 급하여 의서를 궁구하고 살펴 처방을 내리고 약을 조제해 주면서 상스럽고 천하다고 끓이지 않았으며 궁핍한 사람을 구휼하기에 용감하여 손수 천금을 흩어 도로의 굶주린 사람에게 주면서 재산이 바닥나는 것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홍요한을 비롯한 이 양명학을 개성한 사람들은 천한 사람, 일반 평민, 양반들 가릴 거 없이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또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베풀면서 사는 어떤 이상 세계를, 그러니까 그 유교적인 어떤 인이 구현되는 그 이상 세계를 이루려고 이분들은 했어요. 그래서 이 성악파들 같은 경우는 영남으로 그러니까 한 집단으로 이사를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상 세계를 이루면서 살려고. 근데 이제 홍요한만 혼자 이제 경상도로 갔어요. 딴 사람들은 못 갔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 본질로 삼고 있죠. 그리고 십계명이나 칠교계는 도덕적 실천 사항이 간단하고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주제적이고 인격적인 천주는 도덕적 실천을 한층 더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 특성을 또 지니고 있어요. 게다가 팔반열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항해와 오직 그 도를 떨쳐 천하를 교화하는 데만 헌신하는 선교사들의 모습은 매우 감동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천주교 본질인 사랑과 간단하고도 구체적인 도덕 실천 사항, 그리고 도덕 실천을 한층 더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는 주제적이고 인격적인 천주, 그리고 선교사들의 뛰어난 덕행 등은 효제자의 실천을 통한 이는 구현에 남달랐던 성악파 양명학자들에게는 틀림없이 큰 감명을 주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바로 이러한 점들에 끌려서 천주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처음에는 이제 그 보이론적인 차원에서 천주교를 이제 받아들였겠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정면으로 이제 유교와 단절하고 천주교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료를 보면서 더 새롭게 이제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보완하는 건데요. 제가 학예논문을 쓰고 책을 못 내는 거는 바로 이들이 왜 양명학에서 천주교를 넘어갔느냐, 그걸 제대로 이제 해명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해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예요? 예? 바로 자기들이 그 이상사를 이루려고 했잖아요. 그 실천하고. 그런데 이 천주교 서적을 보니까 거기에 그대로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규정들은 그 유교보다도 더
그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제 실천하기 좋게 또 이제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거기다가 또 그 도덕적 실천력을 강화하는 주제적인 천이 항상 감시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더 두려워하면서 더 이제 따르잖아요. 그렇던 그런 저 양명학보다는 더 그런 더한 것 그리고 그 이웃사랑을 또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건 또 유교에서 그 효제자 그것보다도 더 이제 강력한 이제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 저기 천주교를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성호가 말한 그 서학에 대해서 유교와 일치되고 뭐 장점들 이야기했잖아요. 그것 플러스 그 다음에 이병효가 이제 그 서양 서학서를 과학기술 책을 보도록 이렇게 이론적인 또 뒷받침을 해줬잖아요. 그 다음에 이단에 대해서도 그 저기 천주교를 이단으로 이제 이제 취급하지 않는 그런 이론 체계를 보태줬잖아요. 거기다가 이런 이제 그 자기들이 그런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려고 실천했는데 그 성교사주나 그 사람들은 보면 더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엎어진 거라고 보는 거죠. 그게. 결국 이제 딱 한 단어로 말하는 실천. 예. 진정한 실천으로 가기 위해서 예. 양명학으로 예. 결국 천주학으로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 규명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완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책을 내려고 예, 합니다. 빨리 내십시오. 기대합니다. 제가 책이 나오면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는 다 드릴게요. 안중근 네, 고맙습니다.